예, 2,000명 이상 와 계시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늘님 환영하고요. 태훈님 환영하고, 지혜모님 환영하고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한국은 밤이고요. 자, 토요일 날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죠. 평일 날은 그때그때 이제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좀 바쁘긴 한데, 자, 토요일 날 좀 장기적인 얘기 드리고, 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얘기 드렸듯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금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금리가 이제 낮은 게 그전까지는 좋았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금리가 낮은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지표들이 그거를 받쳐주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2025년 자 힘듭니다. 참 힘들고 2023년 4년 20% 이상씩 올랐지만 2025년은 그래도 레이트 익스펜션 사이클이라 그래서 3년째는 좀 한 10% 정도 라도 좀 오르겠지. 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작부터 굉장히 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이 이번 주 1.66% 떨어졌고요. 자, 나스닥 이게 2.22% 정도 떨어졌고요. 다우가 2.90%나 떨어졌습니다. 러셀이 4.32%나 떨어졌습니다. 자, 개별 주식 분류 위험도를 베타값이라 그러는데 베타값이 이제 3 정도 되는 것들은 요거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한 12%. 자, 뭐 이렇게 10%씩 이렇게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소형주들이 굉장히 힘든 자,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요일까지는 잘 버텼는데 목요일 이후에 어제 금요일 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자, 옵션 만기일이 껴 있었죠. 그래서 목금에 좀 변동성이 심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 갈지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수익 실현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미 떨어졌던 것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과열됐던 것들. 그래서 PE죠. 그래서 그 회사가 가져가야 될 PE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RSI도 많이 올라가고 과열이 됐던 것들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마존이 5.99%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타도 많이 21연속 올라가다 떨어졌죠. 6.18% 떨어졌고 뭐 테슬라도 5%. 자, 홈디포 6.58%. 월마트이 이제 과열되어 있었죠. 9.78% 떨어졌고 실적 발표 나고 코스코도 3.88%. 브로드컴이 7.27%나 떨어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발표를 남기고 있고 P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과열도 안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전에 이미 빠져 있었고요. 과매도 근처까지 이미 내려간 상태라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이 그동안 과열이 많이 되어 있었죠. JP모건 같은데 거의 과열 기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빠졌고요. 오히려 과매도까지 내려갔던 제약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멀크가 바닥 대비 10% 이상 올라왔죠. 그 다음에 자, 뭐 파이자, 존슨앤존슨, 일라일리 이런 것들은 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랑 이렇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잘 올랐고요. 방어주 개념은 좀 있죠. 자, 애플도 연초에 좀 많이 빠졌다가 자, 애플도 좀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비가 약간 엇갈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은 또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P가 너무 높고 과열된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다. 적정 주가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싸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사냥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올해 들어서 S&P 500이 2.24% 올리긴 올랐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나스닥도 1.10% 올랐습니다. 다우도 2.08% 올랐고요. 자, 그래서 자, 올해 들어서 뭐 미국장이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죠. 자, 러셀 2천만 1.56% 떨어져서 러셀은 안 좋습니다. 뭐 경기도 안 좋고 금리까지 높은 상황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얼루가도 안 좋죠.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도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
중소형주들이 채권 발행할 때 힘들죠.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중소형주들이 먼저 타격을 입어서 자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서 중소형주들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S&P 500하고 다우 뭐 나스닥 다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음 주에 조금 희망을 걸고 조금 반등해 주길 바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색깔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녹색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물 표면 밑이죠. beneath the surface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표면 밑에서 굉장히 시장의 리더십, 시장의 주도주들이 아까는 대장주들이 interesting shift 자, 흥미롭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주식들이죠. 자, 해외 주식들, 유럽이라든지 중국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밸류 주식들이죠. 좀 가치주들, 방어주들의 제약주들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렇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또 잘 올랐어요. 나이키 같은 것도 뭐 잘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주도주들이 좀 바뀌는 상황이지 뭐 전반적으로 주식이 다 폭락을 한다 또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한 2주 전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빅세븐이죠.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의 자, 포지션을 좀 줄였다. 트림됐다는 거는 자, 많이 들고 가다가 비중 조절을 한 거죠. 이제 헤지펀드들이 수익을 10% 가져가기로 했는데 20%로 수익이 많이 나니까 한 10% 정도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림했다는 거는 비중을 좀 줄였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많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들고 가는 게 6개 종목 뭐 이렇게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계속 뭐 떨어진다 생각하기도 좀 애매하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홀드를 해놓고 이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곰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못 읽겠다. 자, 이런 생각도 있었죠. 네, 그래서 곰들이 헤지펀드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네, 그래서 자, 실적 기간도 끝나니까 헤지펀드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자, 헤지펀드들이 양보까지 입으셨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네, 이게 월가 쪽의 헤지펀드들 단타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2025년 자, 미국 주식이 2023년 4년 2년 올라가니까 이제는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보면 2020년 이래로 지금 공매도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시총의 2%까지 올라갈 정도면 굉장히 많죠. 뭐 엔비디아도 1%밖에 안 껴, 빅텍도 1%밖에 거의 안 껴있죠. 2%가 넘어간 건 진짜 많이 낀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이때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로 5년 만에 자,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거죠. 6,100 넘어갔었더니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공매도들이 가장 지금 이제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미디어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침 맞게 제가 지난주까지도 뭐 한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연준에 머살람이라는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있습니다. 요 분이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자,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물가가 올라가는 건 그나마 견딜만 해요. 작년 4월이라든지 올해 1월 13일 날 주가 빠질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걱정 때문에 뭐 한 4% 정도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자, 그게 뭐 그나마 견딜만 하고요. 가장 좋은 건 골디락스 상태죠. 그 다음에 침체가 제일 안 좋습니다. 침체는 뭐 주식시장이 보통 막 20%까지 베어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에 좀 껴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뭐 내리기가 애매한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리긴 해야 돼요. 근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고, 네, 그죠? 네, 정말 애매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앙은행이 뭘 할 수 없는 희한한 현상이 펼쳐져서 경기가 삐그덕삐그덕 거리죠. 발전을 안 하고, 그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늘은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게 지금 6, 7개가 있습니다. 작년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공포들이, 자, 뭐가 있나 보면은 첫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시작돼서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소매 판매가 갑자기 2년 만에 떨어졌어요. 몇 개월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12월, 11월, 10월, 9월,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할로윈도 있고 땡스기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이제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죠. 뭐 2023년 말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2022년 말에도 그런 적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2년 만에 갑자기 소매 판매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있긴 해요. 뭐 계란 가격도 올라갔고, 뭐 이렇게 DC 쪽에서 사람들을 해고를 많이 시키죠. 네, 그다음에 뭐 다찌가 나서서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가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가 메릴랜드주하고 뉴저지주예요. 그래서 뉴저지주는 워싱턴 DC의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뭐 월급도 많이 받죠. 그러면서 잘 사는 주인데 지금 메릴랜드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게 소매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뉴저지가 뭐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평균 연봉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도시별로 보면 뭐 더 높은 데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민자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미국에서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요게 약간 히스패닉이라든지 뭐 흑인들이 될 수도 있고 아시안인들까지 조금 약간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미국에 이게 1000만 명이네요. 1000만 명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1000만 명 다 쫓아내면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이 있던 멕시코 타운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 멕시코 타운이 있고, 자, 그리고 마이애미 가면은 또 이제 남미에서 온 그런 남미 타운이 쿠바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미국에도 쿠바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구매를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 이제 집에만 있다가 어디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이동하고 있죠. 1000만 명이.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은 유효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유효 수요. 자, 경제에 있어서 유효 수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월맛이 나왔죠. 네, 그래서 자, 월맛에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이제 가게의 이제 판매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 때 돈 없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월맛이에요. 근데 이 월맛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싼 음식들이 있고 그렇게 품질이 막 좋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유기농 이런 거 뭐 요즘 갖다 놓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장 싼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가장 싼 뭐 산업 제품들 가져 놓고 굉장히 커요. 월맛이에요. 한국에도 뭐 진출했었나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앞으로 판매가 줄어든다? 이 희한하죠. 왜냐면 경기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도 하니까 월맛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월맛 판매가 줄어든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가 이렇게 지난 분기까지 올라가다가 이번 분기 판매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줄어드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뭐 한때는 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다가 경기가 이렇게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약간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또 나왔는데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또 늘었어요. 네, 그래서 180, 뭐 7만, 8만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업상을 계속 청구하는 사람이 이제 한 번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청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자, 옛날에 조금 힘들었을 때보다도 이게 뭐 작년이죠. 작년 5월하고 8월 때보다도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경기 불안을 가져오고 있죠. 당연히 자, DC 쪽에서 해고 당한 사람들도 많이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거죠. CB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이제 소비자 신뢰도죠. 소비자 자신감이 나왔는데,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12월에 좋았다가 1월 달에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사업 상황의 기대치가 마이너스 0.1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문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시간이 마이너스 0.18로 또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죠. 제조업 생산이 월별로 봤는데 마이너스로 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뉴욕 제조업이 좀 잘 나와가지고 공기가 괜찮나 싶었는데, 자, 이런 지수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어제 S&P에서 나온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제조업이 좀 안 나와도 이해를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갑자기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50 밑이면 침체예요. 그래서 50 밑으로 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2023년 이래로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태까지는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있죠. 이 빅텍들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도 있죠. 교육 서비스도 있죠. 뭐 대학교도 있는데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대학교도 이제 조금 비실비실하고 금융 서비스도 뭐 AI로 대체하고 뭐 등등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이게 나왔죠? 기존주택 판매까지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요. 뭐 한때 높을 때는 7%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또 안 떨어지고 다시 금리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거의 7%가까지 모기지 금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30년물 고정금리를 이제 주택을 많이 사는데 옛날에 한참 2020년 전에만 하더라도 4%대 미만에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7%죠. 그래서 집을 팔면은 다시 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집을 안 내놔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나왔죠. 미시간에서 소비자 심리가 나왔는데 이게 65로 확 떨어졌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리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거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2023년으로 돌아왔죠. 2023년에 저희는 침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 안 좋았지만 2023년도 사실 침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뭐 대부분의 기관들이 2023년에 침체 온다 그랬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갔죠. 이유는 갑자기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갑자기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습니다. 다우하고 러셀리처는 안 올랐는데 빅텍 위주로 주식시장이 끌어올려진 게 2023년이에요. 경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큰 건 아니에요. 약간 잽이에요. 잽. 스트레이트나 훅으로 맞은 게 아니라 권투로 보면은 약간 잽을 맞았는데 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봤더니 잽을 많이 맞았어요. 견딜만한데 너무 많이 맞았어 지금. 그래서 어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62%가 실적 발표를 예상보다 매출을 잘 냈는데 5년 평균 69보다 적고 10년 평균 64보다 적었죠. 근데 미국 기업들의 이제 전망치가 마이너스 2%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자,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을 4월 달에 이제 낼 텐데 그거를 좀 낮게 잡았어요. 그런 것들도 걱정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공포를 계속 일으키고 있죠.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5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찌에서
공무원들 해고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기껏해야 뭐 2빌리언 정도 절약한다고 하는데 20억 달러인데 이건 뭐 택도 안 되죠. 35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빚은. 이거는 공무원들을 해고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채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금리를 싸게 해서 이거를 갚아 나갈 생각이죠. 뭐 달러를 막 계속 찍어내고 자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이제 공포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일항이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 버렸어요. 미시간에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11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4.3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당장 잡힐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사람들 살기가 빡빡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앞으로 관세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갔는데 내가 소비를 줄여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유효수요를 떨어뜨립니다. 당연히. 네, 그다음에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갔죠. 이게 뭐 1년 지나고 떨어질 거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쓸 수 있죠. 지금 크레딧 카드 쓴 다음에 뭐 내년에는 뭐 좀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제 3.5로 올라간 거 이것도 깜짝 놀랐겠죠. 네, 계속 밑에 있다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2%대로 장기적으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죠. 나와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공포를 일으켰고요. 자, 세 번째는 어제 이제 헤지펀드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스티브 코엔도 어제 나와서 얘기했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다찌에서 공무원들을 막 이렇게 해고하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트럼프가 자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해도 관세 얘기는 이제 당분간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3월 12일 날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관세는 올리겠지. 뭐 4월 2일 되면은 상호 관세 하겠지. 그러면서 아직 시간은 좀 있다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기자회견만 하면 계속 관세 얘기를 해요. 그냥 공포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공포를 일으켜요. 계속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관세 얘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뭐 4월 1일 날 뭐 관세 올릴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다 선반영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도 자동차 관세 올리겠다. 약 관세 올리겠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세 올리겠다. 25% 올리겠다. 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관세 얘기를 이번 주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또 얘기했죠. 지금 유럽 쪽에 지금, 디지털 텍스, BAT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너무 빅텍들한테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쪽 유럽 쪽에 관세를 더 올려야겠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잊을만 하면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잊을만 하면 자꾸 얘기를 해서 관세 공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안 하면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다 관세 얘기하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그래도 관세 얘기가 거의 뭐 이제 선반영이 됐다 생각해서 6,150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또 관세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다시 떨어졌죠. 지금 6,000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6,0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관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공포는 뭐냐면은, 미국에 투자해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는 공포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데가 뭐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죠. 뭐 프랑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2023년, 2024년 미국은 안전하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한국 분들도 작년에 진짜 많이 들어왔잖아요. 작년 6월부터 해서 한국 분들도 미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러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는 거죠.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의를 보든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EU까지 끼던 뭐 해가지고 종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유럽이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불안했는데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유럽의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자, 올해 들어서 유로스탁스가 11.33%나 올랐죠. 네, 유로스탁스 600이 8.46% 올랐죠.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독일은 올해 들어서 11.30%가 올랐습니다. 프랑스 깎고 10.29% 올랐죠. 네, 그다음에 영국도 4.83% 오르긴 올랐습니다. 뭐 영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관세를 아직까지 매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뭐 매겨도 뭐 본인들도 이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은 뭐 갑자기 잘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보시면은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0월까지 유럽이 진짜 안 좋았어요. 작년 8월 5일날 블랙먼데이 때도 많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은 작년 10월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조금 살아나더니 12월 말까지 거의 뭐 크게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살아나더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끝낸다 그러니까 조금 반등했다가 올해 들어서 올라가면서 유로스탁스 50이 12% 올랐죠. 유로스탁스 600이 11.87% 올랐죠. 독일이 정말 대단해요. 자, 그래서 독일이 28%나 올랐어요. 독일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정말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28% 올랐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프랑스도 이제 정치적 불안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해 마이너스였죠. 작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1년 동안 3% 올라간 거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12.69% 올랐죠. 유럽이 너무 좋습니다. 돈이 다시 유럽으로 약간 빠져나갔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이런 것들도 약간 공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1년 동안 항생 지수가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40%나 올랐어요. CSI도 14% 올랐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중국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까지 올라간 겁니다. 중국에서 부양안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관세 60% 매긴다 그래서 조금 주춤했다가 10%만 매기니까 오케이 하고 갑자기 딥식이 나오더니 4차 산업혁명이 오더니 중국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주식시장에 빠진 대로 돈이 빠져나가서, 항생지수를 40%나 또 올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 작년에 8% 빠졌는데 자 원래대로 복귀했고요. 저 작년에 일본은 많이 올라갔다가 자 올해는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아시아 쪽으로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돈이 다시 빠져나갔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포를 좀 자아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있고 아직 러시아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금으로 또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빠지면서 희한하게 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1,300불까지 지금 원스당 3,000불 골드만삭스는 3,100이라 그러고 갑자기 금으로 몰리면서 유럽에서 금도 미국으로 막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을 약화시키는데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이 2,953불까지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달러 가치는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반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약간 공포를 일으키는 게 엔캐리 청산 얘기가 다시 조금씩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49엔까지 엔화가 올라갔어요.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일본이 지금 주가가 작년에는 잘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서 0.82%가 오히려 떨어졌죠. 일본은 작년에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면서 마이너스로 빠진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리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작년에 8월쯤에서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자 엔화 빌려다가 빅텍을 샀었죠. 그러다가 엔화를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빅텍을 다 청산하고 작년에 엔화를 갚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150엔 위로 올라갔죠. 155엔, 157엔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돈을 좀 빌렸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 이 환 트레이더 캐리하는 사람들이 요거 빌렸다가 자 이번에 지금 150
N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시 엔화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있죠. 작년에 142엔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엔캐리 청산 공포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여섯 번째 공포는 갑자기 국방부에서 예산을 8% 줄이겠다, 향후 5년간.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방 예산을 8% 줄인다고? 그러면 뭐가 오죠? 네,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 쓰는 게 아마존 AWS, 그 다음에 아지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지르. 자, 오라클도 쓰고 있죠? 요렇게 3개 쓰고 있는데, 자, 요 기업들 영향 받죠? 당연히 펜타곤에 이제 인공지능을 투자하는 팔란티어 영향 받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 빠졌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팔란티어가 인공지능을 제공해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정부 예산을 8%를 어디서 빼겠어요? 사람만 해고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주를 받고 있던 이런 기업들이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공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공포. 거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워런 버핏도 한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자, 워런 버핏이 스파이라든지 부를 갖다 팔았다 이런 공포. 사실은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공포를 일으키죠. 작년하고 약간 비슷해요. 작년 7월 말 공포. 8월 5일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나스닥이 1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도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려면은 공포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잽 하나로는 안 됩니다. 요렇게 한 7개 정도 몰려와야지 폭락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가 좀 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공포가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7가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7가지 공포가 하나 선반영이 되면서 사라지면은 주식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측을 하셔서 이 공포가 계속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 요런 것들을 반전시켜 줄 만한 공포가 하나하나 사라질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짧게는 3일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좀 길게 보면은 뭐 한 달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4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 달이면 사라질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자, 변동성은 많이 자아내지만은 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공포에 휩싸인 시장, 저희 항상 뭐라 그러죠?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자,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자산 배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슬슬 자, 하나하나 줍줍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변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요때가 적립식으로 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공포를 잘 낼 만한, 자, 헤지펀드들이 이용할 만한, 이제 공포를 잘 낼 만한 부정적인 얘기들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길어야 뭐 작년 말 전망 얘기 드렸지만 3, 4, 5월 너무 길어야지 뭐 한 3달. 자, 일단은 연준의 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와치. 자, 연준의 소리. 자, 연준한테 희망을 걸죠? 자, 작년에 8월 5일이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확 떨어지고, 자, 실업률이 4.3% 올라가니까 샵률이 적용됐다 그러면서 침체 공포를 냈죠. 자, 요 때입니다. 그때 유튜버들 장난 아니었어요. 뭐, 미국 시장이 망했네, 안 망했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연준이 9월에 뭘 했죠? 금리를 50bp를 딱 내려줬죠.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금리. 해결책은 있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침체가 오든, 금리 내리면 돼요. 금리가 높아요, 지금. 금리를 5.3까지 유지를 하다가 지금 소프트 랜딩 온다고 4.3까지 내렸죠. 작년에 위기 온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립금리인 뭐 3%라든지 아니면 지금 물가 수준이 뭐 2.8%보다 금리가 높죠. 아직 연준에서는 아직 100bp 이상 최소한 125bp까지 내릴 여력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안 좋고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내려버리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의 공무원들이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한다. 근데 관세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뭐 그런 걱정을 한 거는 지난주 연준 의사록이 나와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자,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달 말에 물가 이제 발표가 나죠. 28일날 PC 물가,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제 물가 발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 PPI가 나오면서 PCE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봤더니 근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2.6에서 2.4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2.8에서 2.6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뭐 이민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만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물가 떨어지고 경기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뭐 서서히 떨어질 수도 있고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속도가 문제인데, 자, 일단은 3월 19일이 남아있죠. 자, 지금부터 한 달. 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자, 2월 22일이죠. 자, 2월 22일에서 3월 19일 사이, 3월 19일 날 연준 발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리를 안 내린다가 94%인데, 요게 금리를 한번 내린다가 6%예요. 요때 내리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3월까지 속도가 빠르게 경기가 악화되면은 금리를 내리면 돼요. 3월 19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돼도 5월에 내리면 되죠? 자, 5월 달에 한번 내리겠다가 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3월이나 5월에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뭐 50bp를 내리던, 너무 안 좋으면 뭐 100bp를 내리던 그냥 내려버리면 되는 거죠. 뭐 트럼프도 경기 안 좋은데 왜 금리 안 내려 이렇게 자꾸 압박을 줄 거예요. 제롬 파월한테. 그러면 내려갈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확률이 6월까지로 좀 내려왔죠. 금리 4에서 4.25까지 내리겠다가 47.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까지 두 번 내리겠다로 지금 바뀌었죠. 3.75에서 4%까지 33.2%. 자, 그래서 페드 와치 쪽에서 딱 보겠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금리를 한 번이라도 더 내리든지 빠르게 한번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조금씩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죠. 자,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연준 이사록에서 보기로 지금 대차대표 축소를 멈춰야 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채라든지 국채를 연준에 계좌에 많이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런 걸 다 사줬죠. 그러다가 그거를 지금 계속 풀고 있습니다. 대차대표를 축소한다는 거는 이 국채를 들고 있던 건 막 풀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풀고 국채를 풀면 뭐가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약간은 긴축 효과가 생기게 돼요. 금리도 높아지고, 그거가 이제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도 높게 유지하면서 그거를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은 시장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다시 국채를 사들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스카페 센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트럼프는 관세를 이제 말라고 보고서까지 나왔죠. 말라고 어코드. 이제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지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회사들한테 좋은 현상이에요. 뭐 일단은 처음에 떨어지는 이유가 침체가 와서 떨어진다 그러면 안 좋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국채 금리 떨어진 게 시장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관세를 올리는 거랑 뭐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경기가 악화되죠. 그럼 금리가 떨어지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계속 압박을 줘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4.80까지 올라갔다가 4.43까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년물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4.1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얘기드렸지만 트럼프 푸시 있습니다. 트럼프는 생각보다 플렉서블해요. 자, 유연하게 시장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if there is a significant pullback이죠. 그래서 credit spread equals.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확 떨어지거나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플렉서블하게 관세를 안 매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를 확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19일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뭐 긴급하게 긴급 금리 인하 있습니다. 3월 19일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뭐 지금 금리가 많이 낮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높아서 확 내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불마켓이 계속 되고 있죠. 3년은 갑니다. 레이사이클 익스펜션이라고 그러죠. 예, 3년 정도는 올라가죠. 보통은 한번 올라가면은. 자, 올해까지는 한 1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GDP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GDP가 마이너스인 상황은 아니에요. 자, 2022년부터 올라왔다가 좀 내려가고 있긴 한데, 지금 2.3%는 유지하고 있죠. 조금씩 내려와서 뭐 2%대, 1%대로 내려가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급격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틀란타에서 나온 GDP 계절성을 반영한 것도 2.3%는 유지하고 있죠. 떨어지긴 하지만 확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목요일날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연준도 올해 GDP가 떨어지는 거를 자 2.5%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이나 2.1%, 뭐 2027년이나 1.9%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올해 실업률도 4.2% 정도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나름대로가 뭐 문제가 있죠. 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피어가 35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중립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죠. 사지도 않고 오히려 열매를 선별적으로 좀 사긴 했는데, 자 내려오면 피어 기간이죠. 아, 좋아요. 공포 기간에는 어떻게 하죠? 예, 삽니다. 네, 그래서 사냥 시즌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샀다가 조금 열매 따신 부분은 다시 또 사시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공포 기간에 이제 떨어지면 기관들도 좀 들어올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주식시장 폭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좁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적당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트럼프 당선된 그만큼의 거품기는 빼낸 상태고, 그렇다고 뭐 내려오기도 애매하고 지금 딱 중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갑자기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 어제 변동성이 옵션 만기일이라 좀 올라가긴 했지만 7,273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자, 그래서 2월달 초에 떨어진 거보다도 더 안 떨어졌습니다. 딱 박스권으로 떨어졌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원래 정상이죠. 불리시 플랫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컨센트레이션 박스권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떨어뜨리려면 뭔가 큰 게 하나 더 나와야 되고, 올리려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뭐 떨어지더라도 뭐 12월이나 1월만큼 뭐 떨어지겠냐,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 영향을 받아도 뭐 많이 떨어져야 지금 뭐 2% 정도. 자, 아무튼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빅스 지수가 18.1까지 올라갔죠. 이제 많이 올라가야 20입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 정도. 자, 올라갔다 또 내려가겠죠. 자, 오늘 또 바닥 치면 또 올라옵니다. 내려가면 또 올라오는 게 또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내고 있어요. 76%의 기업이 이제 5년 평균 77%만큼 내고 있고 10년 평균 75%보다 수익을 잘 내고 있죠.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분기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빅텍들 중에서 가이던스 좋게 내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뭐 올해 목표치 6,500에서 7,200 보고 있죠. 뭐 지금 떨어져도 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이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0% 정도는 올라가겠죠. 떨어지면. 네, 그다음에 자, 스파이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서 50일까지 빠졌죠. 이 정도면 많이 빠졌습니다. RSI도 46까지 빠졌죠. 자, 이 정도면 적립식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고, 만약에 조금 더 빼서 100일까지 빼서 5,900까지 5,915까지도 뺄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내려갔다 오겠죠. 네, 이렇게 과매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1월 13일에도 이게 1월 13일인가요? 자, 이게 지금 작년 얘기인데 작년이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자, 올해도 많이 빠졌다가 1월 13일 정도에 빠졌죠. 네, 그다음에 딥식 때문에 빠졌었죠. 그다음에 관세 문제 때문에 뭐 빠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RSI가 스파이가 그렇게 30까지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뭐 조금 빠지다 말겠지 하는 거죠. 뭐 많이 밀려야 100일 동평균선 5,915 정도, 뭐 이 정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일단은 당장은 3월 초에 다시 자, 아무튼 좀 내려가도
또 올라오겠죠. 예, 3월 달에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일단은 나스닥도 보시면 알겠지만 5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RSI도 45까지 내려왔고요. 자, 어느 정도 뺄 만큼 좀 뺐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RSI를 조금 더 뺄 수도 있지만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뭐 그래도 뭐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부터 분할해서 예,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뭐 5번 정도 나눠서 사도 되는 거고 5번까지 못 사고 뭐 5% 떨어질 때마다 사고 10% 떨어질 때마다 사도 뭐 2-3번 정도 더 사도 저희한테 남는 장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 계속되고 있죠.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게 2025년에 자, 완성이 되고 있는 시기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자, KPX 투자 이제 빅텍, 자, 아마존은 1,04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구글 750억 달러, 자, 메타 650억 달러, 테슬라 110억 달러,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이제 자본 투자를 하면은.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터 칩까지 발표했죠. 얼마 전에 작년에 자, 구글은 윌로우 칩까지 발표를 했고요. 자체 칩도 개발을 하고 양자 컴퓨터 칩도 개발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도 인공지능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고요. 지금 저가형 모델도 내놓는다 그러고 애플도 잘하고 있죠. 애플이 잘 버텨주면 지수가 버텨주겠죠. 자, 구글은 뭐 지금 뭐 자신감을 내비쳐서 딥식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발표했고 뭐 팔란티어도 실적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물론 적정 주가 위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내놓은 게 125불이었기 때문에 거기 닫고서 수익 실현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예, 뭐 100불 밑에서 사면 나쁘진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미국 쪽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딥식이 아무리 투자를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자본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칩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수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죠. 미국에서 그록3 나왔죠. 자,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그록3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딥식보다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자, 미국의 이 생성형 AI라든지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해서 그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ML도 마찬가지죠. 자, 인공지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장비도 잘 팔리고 있고요. 자, 오픈AI도 지금 텍사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13개 주로 뭐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뭐 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구글의 생성형 AI에 뭐 비디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고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네, 8,260억 달러 시장으로 매년 2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TSMC 이번 달에 매출 발표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보다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 2억 7,800만 타이완 달러보다도 2억 9,300만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엔비디아가 매출이 지금 뭐 데이터 센터만 3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장착한 GB200이죠? 요겁니다. GB200. 지금 한 100개 이상의 블랙웰 칩하고 CPU 단 거죠. 요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 요거를 어디서 팔고 있죠? 데리라든지 HP라든지 SMCI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수요일날 잘 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수요일날 우리한테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81센트에서 85센트로, 네, 그다음 매출이 350억에서 381억 달러로 매출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보다 잘 나오고 지금 뭐 실적만 나오면 떨어뜨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마진율이 이번까지는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반영을 하겠죠. 예, 그래서 마진율 70% 이상 나와주면 예,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끌어올려주면은 반도체도 좀 끌어올려주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퍼져나갈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주식들이 한 번 더 또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테슬라가 버전 14 또 나오면 되죠. 제가 13.2.8까지 지금 받았는데 뭐 FSD 잘 하고, 자, 로봇들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겨, 네,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란스, 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옵티머스 내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비디오 봤는데 원엑스라는 기업에서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네, 액자도 조정해주고 사진 찍는데. 자, 이런 로봇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올해는 로봇의 또, 시대라고 작년 말에 또 얘기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보츠 같은 건 잘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는 ETF 중에 보츠를 좋아합니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합쳐진. 자, ETF. 자, 뭐, 메타도, 네, 개발한다 그랬죠.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뭐가 들어온다? 네, MMF 마켓. 저 같은 경우도 MMF 머니마켓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현금이. 단기 채권이라든지 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바로 들어가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빈부격차는 심해져도 중산층 이상은 돈이 많아요. 예,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예, 투자할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물론 다음 주 금요일날 개인소득 소비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네, 그 다음에 자, 통화량 계속 늘고 있죠. M2 통화량. 투자할 수 있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요. 미국인들 부자예요. 네, 빈부격차 심해져도. 자, 그래서 예, 실업률이 자, 흑인들하고 네, 히스패닉은 자, 스페니시 사람들은 실업률이 떨어지지만 백인들하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인들, 뭐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수익도 늘고 뭐 투자 계속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뭐 도미노스 피자도 있고 홈디포는 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로우스라든지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홈디포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갑자기 홈디포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다. 그러면 증시를 끌어올릴 수도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증시 끌어올리죠. 스노우플레이크 잘 나온다. 끌어올리죠. 기술주들. 세일즈폴스 잘 나온다. 예, 끌어올릴 수 있죠. 목요일날 대실적 발표 잘 나온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뭐 희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나마 버틸만 해요. 예, 줌도 실적 발표 나왔죠. 애플은 주주총회 있죠. 화요일날. SMCI가 이제 SEC 보고서 나와서 끌어올리죠.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잘 나오죠. 아마존이 신상품 발표가 수요일날 있습니다. 27일날에 내구재 주문 GDP까지는 버틸만 하죠. 이제 PC 물가 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은 늘 것 같고, 소비가 좀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한데, 자, 일단 다음 주는 이 수요일하고, 자, 이제 28일날 개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예, 소비가 소매 판매가 줄긴 했는데, 자, 소비가 예, 어떻게 내려올 거냐. 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요? 요 두 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지금 분위기로 다음 주 월화 그냥 가다가, 자, 수요일부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아마존 이벤트 하고, 예, GDP 잘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자, PC 물가도 잘 잡히는데 소비까지 좋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소비가 나빠져? 그럼 다시 내려오면서 3월 달에 제조업, ISM 제조업이 좀 안 나오고, 서비스도 안 나오고, 예, 실업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CPI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잘 안 떨어지니까 CPI는. 자, 그 다음에 19일날 뭐 이렇게 되면서, 자, 3월 초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런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일날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19일날, 예,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희망을, 자, 3월 19일날, 예, 일단은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자, 항상 얘기 드리죠. 산책하면서 생각 많이 하시고, 저희 마을은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얘기 드려서 위험에